대만의 한글 표기 도입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만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가질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는데요. 특히 대만의 언어학자는 전쟁까지 불사를 각오가 되어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만 교육부 언어정책연구원 장외일인입니다. 대만어 보존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저 문서 작업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대만어가 사라져간다는 건 숫자로도 명확했습니다. 젊은 층의 대만어 구사율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베이징에서 온 공문 한 장이 저의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화민족의 언어적 통합을 위한 제안이라는 겉보기에 무해한 제목 아래 실질적으로는 대만어 연구에 대한 압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교류를 위해 귀하의 연구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은 속내가 시커멓게 보였어요. 지난 학회에서도 중국 측 연구원들은 대만어는 하나의 중국 아래 단지 방언에 불과하다며 저의 발표를 끊임없이 방해했었죠.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동시에 이런 압박이 제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독립적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만어를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며 똑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만어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 고민의 원인은 분명했어요. 기존 한자 표기법은 대만어의 미묘한 성조와 발음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만인들에게 너무 낯설어서 실용성이 떨어졌죠. 연구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연구실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국 언어 정책에 관한 자료를 읽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처벌받았고 학교에서는 오직 일본어만 가르쳤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문학작품을 통해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 사전을 편찬했다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 한국이 어떻게 한글을 부활시키고 발전시켰는지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어의 부활은 단순한 언어의 복원이 아니라 민족 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죠.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글 말고도 다른 여러 언어로 시도해봤지만 별 진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아닌가?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몇몇 학생 연구원들을 불러 모아 제 생각을 나눴죠. 한글로 대만어를 적어보는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어요. 그중 한 학생은 이미 한류 팬으로서 한글을 익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매료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디테일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만어의 음소를 분석하고 한글과 대응시키는 작업이었어요. 대만어의 성조를 어떻게 표기할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했죠. 약 한 달 후 우리는 첫 번째 한글 표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대만어의 기본 단어들을 한글로 적은 작은 책자를 만들어 대학생 20명에게 테스트해 보았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글로 적힌 대만어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참가한 학생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쉽게 읽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한자보다 훨씬 직관적이라며 한글만 배우면
대만어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에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사라져가는 대만어를 살릴 수 있는 실마리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큰 규모의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작은 실험이 대만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논쟁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법 실험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내 작은 연구 프로젝트에 불과했지만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미 한류의 영향으로 한글에 친숙한 젊은이들은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교를 통해 SNS에 이 실험을 좀 더 널리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제 생각도 적어달라고 했죠. 저는 이건 단순한 문자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가 대만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학습 난이도이며 한글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 연구팀은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 몇 명의 학생에서 시작해 이제는 20여 명의 연구원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언어학자나 교육 전문가 심지어 앱 개발자도 있었죠. 우리는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실험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저와 함께 연구했던 학생인 린메이는 우리 연구에 뜻밖의 도움을 주었어요. 열성적인 한류 팬이었던 린메이는 이미 한글을 잘 알고 한국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친구였죠. 그러면서 SNS에서 한글로 대만어 쓰기 챌린지를 열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뭐든 좋다고 했죠. 린메이와 친구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적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반응을 이끌었죠. 이 챌린지는 불과 일주일 만에 대만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린메이는 제게 흥분한 목소리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모두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유튜버나 연예인들도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 조교가 급히 제게 인터넷 기사를 한번 봐야 할 것 같다며 신문을 건넸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수적인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빠르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만어를 적는데 왜 한국 문자를 써야 하는가? 이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들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특히 대만 문화부의 한 고위 관료는 공개적으로 한글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표기법이 있는데 굳이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죠.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실제로 실험 결과는 매우 좋았거든요. 한글을 이용해 대만어를 배운 학생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운 학생들보다 2배 빠르게 학습했죠. 또한 학습 지속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대만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중도 포기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 교육부 내에서 한글 표기법을 정식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육부 차관이 직접 연락해서 제 연구에 큰 관심이 있으며 교육부 회의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이제 이 문제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대만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어요. 다음 날 아침 교육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의 발표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육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과 다른 학계 인사들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의 의문 체계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학습 속도와 지속률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만 고전문학 교수 한 분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효율성만 추구해야 하는 건가 하고 물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 표기법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며 문화적 정체성과 실용성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저의 발표 이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대만 교육부의 고위관료 위정하오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글 표기법 연구는 대만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위정하오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의 행동에는 단순한 문화적 보수주의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저는 위정하오로부터 긴급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 연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생각해 보았냐며 물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건 언어학 연구인데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려 했지만 위정하오가 제 말을 자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대만이 한자를 버리고 다른 문자를 도입한다면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볼 것 같으냐며 이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글 도입은 또 다른 정치적 발화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한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위정하오는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한국 같은 힘없는 나라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현지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이 대만을 문화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대만어의 한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위정하오와 가까운 언론인이 작성한 것이었죠. 저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여론은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대만 정부가 한글을 공식 표기법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고 대만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급히 한글 표기법 연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단순한 연구일 뿐 절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저를 보고 이 연구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제 이 연구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대만의 젊은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집회를 열었어요. 린메이와 같은 젊은이들은 SNS에서 더욱 활발하게 한글 표기법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린메이는 SNS에 이건 단순히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실 전화가 울렸어요.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은 정말 죄송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글 표기법 연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시가 곧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죠. 전화를 끊고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 없이도 어떻게든 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물론 교육부의 압력으로 공식 연구는 중단되었지만 한글 표기법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대만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토론회가 열렸고 TV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죠. 신문의 사설란은 찬반 의견으로 뜨거웠습니다. 한글 표기법은 더 이상 단순한 학술적 주제가 아니었어요. 대만의 정체성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젊은 세대의 문화적 지향점 등 복잡한 사회적 이슈가 얽혀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식 연구는 중단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어요. 연구실은 더 이상 대학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뜻밖에도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임시 연구 공간을 마련했고 주말마다 모여 한글로 대만어를 가르치는 무료 강좌를 개설했죠. 타이베이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층 좁은 계단을 올라 도착한 우리의 임시 연구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공간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벽에는 한글과 대만어를 연결한 차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학생들이 연습한 한글 필기 노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비록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피어나는 열정은 그 어떤 화려한 대학 연구실보다 뜨거웠습니다. 한편 린메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대만어를 지키려면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이 캠페인은 빠르게 확산되어 대만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린메이가 작성한 글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라며 대만어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죠. 그러나 위정하오를 필두로 한 단체들은 보수층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층에서는 린메이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반역자, 대만 문화의 배신자, 한국의 하수인 같은 악의적인 댓글이 그녀의 SNS 계정에 달렸죠. 어느 날 린메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온 린메이의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빗물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린메이에게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변화는 항상 저항을 낳기 마련이지만 그 저항 때문에 옳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메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게 되었고 우리의 활동도 더 은밀하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대만 사회의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한쪽에서는 한글 표기법이 대만어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글 도입이 대만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다가오는 선거의 쟁점으로 삼기까지 했죠. 그러던 중 제게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서한의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글 표기 연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 지시를 어길 경우 대학에서의 지위와 연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서한을 받은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연구실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어요. 안전하게 명령에 따르고 연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계속 나아가든지 둘 뿐이었죠. 이쯤 하면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작은 대만어 학습 교실을 지나쳤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노인 한 분이 어린아이들에게 대만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이 지루해 보였고 몇몇은 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적인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아이들의 눈빛에는 흥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만어가 살아있는 언어로 남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언어는 책 속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 김태석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어요.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며 저는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구절절하게 메일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 머물고 싶지 않으며 한글과 한국의 도움만이 대만의 미래라고 얘기했죠. 김태석 교수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김 교수는 한글의 국제적 활용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가 보내준 논문과 자료들은 우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가을비가 창문을 적시던 밤 첫 화상 회의를 통해 김 교수와 만났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적인 목소리에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자주 교류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대만어의 성조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어요. 김 교수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여러 제안을 해주었죠. 새벽 1시 지친 눈을 비비며 화면을 응시하던 순간 김 교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은 본래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부호가 없지만 간단한 기호를 추가하면 대만어의 성조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표기법 예시를 보내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한글 대만어 표기법은 빠르게 완성도를 높여갔어요. 한 달 후 김 교수는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법의 효율성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국제언어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그가 밝힌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김 교수는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할 경우 학습 시간이 기존 방식에 비해 평균 63% 단축되며 장기 기억 유지율은 41% 향상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증거였으니까요. 김 교수의 논문 발표 이후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교수와 일본의 다나카 교수 등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들은 모두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본의 다나카 교수와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일본어 방언 보존에도 비슷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적응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슈미트 교수는 메일을 통해 한글은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니라 소리 중심의 언어를 기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국제언어학회에서는 특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문자 체계 연구라는 주제로 저와 김 교수가 공동 발표자로 초청받았죠. 비록 대만에서의 공식 연구는 중단되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회의장, 저는 약간의 떨림을 느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대만어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되었고 대만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를 시청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SNS를 통해 지지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는 대만 내에서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편 린메이는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대만 전통 민요를 한글로 표기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어요. 할머니께 배운 노래를 다시 부르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이 대만어 민요를 한글로 적고 부르는 때로는 재해석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린메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만어 민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쁨은 전염성이 강했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대만어 민요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만어 랩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콘텐츠에는 한글로 된 가사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대만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글은 이제 새로운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부활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류 현상이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대만어 학습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늦은 밤, 김 교수와의 화상 통화에서 그는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상호 영향의 아름다운 예시라고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학문을 넘어선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만어를 효과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것이 이제는 더 큰 문화적 흐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국제학계의 지지는 대만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글 표기법 연구를 무조건 억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타이베이 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교육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정부 내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저에게 참석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대만어 보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회의에는 위정하오를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교육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위정하오는 제가 들어서자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교육부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의 낮은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장 교수님, 오늘 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관의 눈빛에서 저는 미묘한 지지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대만어 보존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최근 대만어 보존과 한글 표기법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정하오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한글 표기법 도입의 위험성을 강조했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한자를 사용하는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냉정한 목소리와 단호한 태도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강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교육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현실적으로 대만어 사용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만어 학습에 흥미를 잃고 있고 이대로 가면 대만 언어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내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각 부처의 대표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특히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 가능성을 우려했고 문화부 대표는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회의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앞에는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학자로서가 아니라 대만의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표기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언어와 문화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연구 데이터와 국제 언어학계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의 반응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사용한 대만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 지속률은 기존 방식에 비해 3배 높습니다. 이는 우리 언어의 미래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무지개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자연도 우리의 대화에 귀 기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뜻밖의 인물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수석 비서관이었어요. 그는 평소 발언이 거의 없는 인물이었기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장관이 허락하자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대만어만 사용하셨고 대만어로 많은 노래와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 할머니와 대화하기 어려워했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이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대만어 노래의 의미를 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낀 상실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비서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몇몇 관료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정책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과 젊은 층의 지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대만어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에 위정하오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관님,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중국은 분명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은 위정하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만 고려할 수는 없으며 대만 언어와 문화의 미래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회의가 끝난 후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는 정부가 한글을 대만어의 보조 표기법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며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육부를 나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을비는 이제 그쳤고 석양의 붉은 빛이 젖은 거리에 반사되어 마치 불이 켜진 것처럼 빛났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이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대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대만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산불 이후 은혜를 갚겠다며 한국행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작 한국에 오고 나서는 믿기 힘들다며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번 산불 사고가 나고 저희 고모는 완전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고모 얘기를 들려드리려고요. 고모는 저희 가족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죠. 비밀스럽고 화려하고 동시에 처절했어요. 어린 시절 고모는 저에게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가끔 나타나면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어요. 손에 닿지 않는 먼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고모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죠. 부잣집 회장님의 정부로 살았으니까요. 어린 시절 저는 고모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랑 산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라면서 하나둘씩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고모는 회장님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이도 있었고 부유한 삶을 누렸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이 생활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모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 있었죠. 바로 LA 대형 산불이 발생한 날이었어요. 고모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씩 찾아왔고 평소에는 고모와 아이 단둘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산불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뉴스에서 주의보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죠. 바람을 타고 건조한 기후를 따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집어삼키며 퍼져나갔어요. LA 사람들은 산불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긴장했고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했죠. 고모도 뉴스를 보며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불길이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멀리 있던 불길이 오후에는 바로 근처까지 와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모의 아이가 아직 학교에 있다는 거였죠. 학교에서는 긴급 대피 지침이 내려졌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학교로 몰려갔어요. 하지만 고모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도로가 막혀 차를 움직일 수 없었죠.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전화는 불통이었고
인터넷도 느려졌습니다. 고모는 점점 더 초조해졌죠.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대피버스를 탔을까요? 혹시 혼자 집으로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고모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고모는 결국 차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죠. 연기가 짙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웠고 길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짐을 챙기느라 정신없었고 소방차와 경찰차, 사이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고모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은 떠난 상태였죠. 선생님들은 남은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있었어요. 고모는 선생님들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어요라는 말뿐이었어요. 그 말이 고모를 더 미치게 했고 고모는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혼돈이었죠. 차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연기가 짙어지고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고모는 절망했죠.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했던 집, 값비싼 가구들,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고모가 찾고 싶은 건 오직 아이였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불길이 도시 외곽까지 번졌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불을 진압하려고 했죠.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고모는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도로를 차단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사람들은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고모는 갈 수 없었어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피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연기 냄새가 가득했고 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절망 속에서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 고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낯선 얼굴의 남성이 그녀를 바라보며 LA 한인회에서 왔다고 아이를 찾는다고 들었다고 했죠. 고모는 감정이 북받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한인회가 자신을 알게 되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아이를 찾아달라고 했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한인회 사람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접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대신 드론을 띄우기로 했죠. 연기가 자욱한 거리를 사람들의 발로 뒤지는 것은 위험했고 드론을 통해 넓은 지역을 빠르게 수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어요. 한인회 관계자들은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고 고모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고모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화면에는 비슷한 거리와 불타는 건물들만 가득했죠. 드론이 폐허가 된 골목을 지나갈 때 한인회 관계자 중 한 사람이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기 아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죠. 화면 속 길가 한쪽에서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연기와 먼지 때문에 얼굴이 희미했지만 옷차림이 아이와 일치했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소리쳤죠. 한인회 사람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어요. 근처에 있던 구조팀이 해당 위치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혀 접근이 쉽지 않았죠. 한인회에서 직접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고모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인회 관계자가 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고모는 모든 감정을 쏟아냈죠. 아이는 울면서 고모에게 달려왔어요. 고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순간 같았죠.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이는 떨고 있었고 고모는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왔다고 계속 중얼거렸죠. 주변 사람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한인회 관계자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둘을 바라봤습니다. 고모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얼마라도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인회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고모는 몇 번이고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한인회 사람들은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좋은 일 한번 하라고 했죠.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고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인회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사람들은 고모와 아이를 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도왔죠. 알고 봤더니 한인회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우연히 조카의 학교 선생님을 만나 고모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곤 불길 속에 고모를 찾아왔던 거죠. 그날 밤
고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인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이를 찾지 못했을지도 몰랐죠.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잃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는 한인회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죠. 나중에 한국에서 좋은 일 한번 하라고 했어요. 고모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고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재산과 호화로운 삶은 사라졌지만 그녀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남아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자신의 아이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산불이 모든 걸 삼켜버린 이후 고모는 완전히 갈 곳을 잃었어요. 집이 불에 타 사라졌고 회장님께 돌아갈 수도 없었죠. 은행에는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있었지만 대저택으로 돌아가긴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는 고모에게 우리 가족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면서 고모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얘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는 말했어요. 자신이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어린 시절 지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 친구 지아는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였어요. 미국에서 자랐지만 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한 번쯤은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가족과 언어도 다르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지아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고모는 조사를 시작했고 곧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95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수는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었죠. 특히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10만 명 이상이었어요.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입양을 보낸 나라였어요. 한창 많을 때는 한 해에만 6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죠. 고모는 이 숫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한인들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았어요. 언어의 문제, 서류의 복잡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고모는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하나둘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험담을 보며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입양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어릴 때 입양되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생부모를 찾고 싶어 했죠. 하지만 많은 경우 서류가 사라지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고모는 점점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고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입양인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한국 정부의 입양 관련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고모는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서류는 오래전에 폐기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았고 입양된 지 오래된 경우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을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고모는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고모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고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 않았어요. 고모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고모는 결심했어요. 입양아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고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보라도 모으고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처음엔 입양된 사람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 입양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후에는 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러던 고모는 입양아들이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들을 위한 마땅한 공간은 없었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부족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기회조차 제한적이었어요. 고모는 입양아들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센터를 설립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모는 자신의 자금력을 활용하고 한인회와 협력하면서 이 일을 빠르게 추진했어요. 한인회에서도 이 계획에 공감했고 많은 도움을 주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입양아들을 위한 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어요. 우선 한국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많은 입양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제대로 가르쳐줄 곳이 부족했죠. 그래서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을 마련했어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준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입양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좌도 운영했어요. 입양아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센터에서는 입양아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센터가 운영되면서 많은 입양아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소식을 들은 한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한국어를 가르칠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주었고 역사와 문화를 가르칠 강사들도 추천해 줬어요. 덕분에 센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즐거워하는 입양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죠. 어느 날 고모는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고모는 그제서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죠. 센터가 점점 성장하면서 입양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양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양아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또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아에게 센터에 한번 놀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모가 이 센터를 만든 계기가 된 지아였죠.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입양된 후 미국에서 자란 지아는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정을 혼자서 품고 있었어요. 고모가 센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아도 어색했어요.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지만 선뜻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센터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죠. 지아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무엇보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는 지아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센터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아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알게 되었죠. 지아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친부모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늘 공허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모는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있을까?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지아가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부모님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모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지아의 부모님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죠. 고모는 먼저 입양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지아가 가진 모든 자료를 모으고 한국의 입양기관과 연락을 시도했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아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고모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점차 자신도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이번에 지아의 부모님을 찾는 걸 성공하고 나면 고모는 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입양아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임했죠. 고모는 여러 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능성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어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고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어쩌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고모는 그런 지아를 보며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간 지아도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면서 자신이 더 이상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고모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입양아들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 내 생물학적 가족과의 연결이 필요했죠.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의 실종자 DNA 등록 시스템과 연계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고모는 망설이지 않았죠. 이 아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답니다. 이와 동시에 고모는 입양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보관된 입양 서류들은 오래되었고 일부는 유실되었지만 남아있는 기록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했죠. 한국 아동보호센터와 협력해 과거 입양 기록을 정리하고 생부모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내 수소문 작업도 병행했죠.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입양 전 친부모의 거주 지역을 조사하고 그곳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기록 속에서 부모의 흔적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죠. 일부 서류는 정확하지 않았고 기록에 남아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어요. 게다가 친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더욱 찾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렇지만 고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아에게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죠. 고모는 한국 내 실종자 찾기 시스템과도 협력했어요. 실종된 가족을 찾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입양아들의 친부모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적이 있는지 확인했죠. 또한 입양을 보낸 후에도 자녀를 찾고 있는 부모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몇몇 경우에는 친부모가 입양을 보낸 뒤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찾고 있었고 그들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정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서류 작업도 복잡했죠. 하지만 고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입양아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 일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몇 달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지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친부모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오래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한 사례와 지아의 입양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친부모는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었답니다. 당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식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고모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답니다. 고모는 지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전 모든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었거든요. 고모는 한국의 담당 기관과 협력하여 마지막 검증을 진행했고 드디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지아의 친부모가 맞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지아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을 찾고 싶어 했던 지아에게 이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아가 감당해야 할 감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했어요.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모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고모는 지아를 따로 불러 그동안 진행한 과정과 결과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지아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죠. 너무 오랫동안 원했던 일이었고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순간이 다가왔어요. 지아는 부모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고모는 지아의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지아가 부모님을 직접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날을 위해 고모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준비를 마치고 저와 지아 그리고 지아 부모님과 고모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에서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어릴 때부터 상상만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 자신이 태어난 곳,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있을 그곳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낯선 공간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곳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지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 여기였구나. 지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거리, 사람들, 간판 하나하나가 지아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죠. 드디어 부모님을 만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신 장소로 가는 길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지아의 손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죠. 고모와 저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죠. 마침내 도착한 곳 문 앞에 선 지아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연락에 놀라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지아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지아도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이 먼저 쏟아졌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미안함과 후회로 흐느끼며 지아를 꼭 껴안았답니다. 지아의 부모님이 그녀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던 두 사람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했죠. 지아가 태어나기 직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어요. 일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군데씩 일터를 전전했지만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지아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여린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죠. 지아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제대로 된 영양을 챙길 여유도 없이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정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밤새 고민했어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나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아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까? 결국 두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지아는 해외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아를 품에서 놓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기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입양 서류에 서명했어요. 공항에서 지아를 보내는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까지 지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결국 손을 놓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부모님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죠. 지아가 떠난 후에도 부모님은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년 그녀의 생일이 되면 하늘을 보며 무사하기를 기도했고 혹시라도 다시 만날 날이 올까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입양된 가정에서라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랜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지아는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있었지만 이내 부모님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아는 그렇게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부모님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과 안도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지아의 친부모님은 미국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연신하셨습니다. 고모와 저도 이 장면을 감격스럽게 바라보았죠. 고모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원했던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제야 내가 받은 은혜를 진짜로 갚은 것 같아 고모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부모님과 지아는 서로를 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었죠. 부모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하며 지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지아도 부모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애써 눈물을 참으며 바라보았답니다. 그렇게 오랜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 부모님과 한국 부모님 그리고 지아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답니다. 그간 서로 몰랐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고모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이제 지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찾았고 자신의 뿌리를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함께 해준 고모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감동과 회복의 순간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고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입양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죠. 지아와 부모님이 재회의 감격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이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입양아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아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지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부모님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지아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지는 걸 보며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